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걸렸습니다,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매수신청 대리인까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직 민법에서는 이거 안 나갔죠, 신도? 안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다른 건 놔두시고요. 7장에서 요건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세입자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거다. 법적으로. 그 세입자 중에 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어서 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못 받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재는 585페이지 딱 펴두시고 585 펴두시고 제가 설명드리고 교재 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서 법인은 사람이 아니어서 적용이 없다. 근데 이제 실무에 가시게 되면 LH공사가 임차인이 돼서 저소득층한테 다시 세를 놓는 게 있어요. 꽤 있어요, 그게. 그때 LH공사의 그 직원이 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요. 사는 곳에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저소득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차인인 LH공사를 보호해준다.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보증금을 갖다가 떼이지 않게 해주는 거지. 누구를요? LH공사를. S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이때는 적용이 된다. 법인이 핵심.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보호해줍니다. 여기도. 법인인데 그러니까 보호받는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가 LH공사 같은 데고 또 하나가 중소기업. 여기가 핵심인데 여러분 교재는 585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법인은 주거생활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첫 줄. 동그라미 2번의 첫 줄. 자,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박스에 있는 것처럼 아래 박스 나오죠? 동그라미 기억번이 토지주택공사. 예외적으로 보호해줍니다. 대항력 인정받아요. 니은번에 나와 있는 지방공사, 뭐 경기지방공사, SH공사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첫 줄에 가운데 보면 중소기업 나왔죠? 중소기업도 직원들이 전입신고하면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여기까지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십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여간 적어도 한번 세입자로 들어가면 2년은 살고 나올 수 있게끔 해준다. 2년 보장.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586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다이아몬드 1번이 있습니다. 존속기간 보장에서 거기 보면 가로 1번 최단기간 나온 거 있죠.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2년이 돼버려요. 2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도 2년이 돼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2년 밑으로 정해도 2년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1년으로 계약하게 되면 나 1년만 살고 나가겠소라고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줄에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계약서 1년 썼으니까요. 나 1년만 살고 나갈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임대인은 너 계약서 1년 썼으니까 너 나가. 1년 다 살았지 나가. 이거 안 돼. 임대인은 2년을 각오할 거. 임차인은 1년 계약했을 때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둘째 줄. 여기를 잘 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 왔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에 법정갱신이 나와요. 여러분 교재 중에서 쓸데없는 판례가 많이 나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밑줄 긋고 보는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고 다른 곳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해서 다른 곳을 읽어버리시잖아요.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제발 빠지지 마시고 모르시겠어요. 저 어릴 적에 타잔이라는 영어가 있는데 잘 가야 돼.
잘못하면 늪에 빠져가지고 치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묵시적 갱신이라고 된 거 있죠. 여기 보면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2년 계약했는데 2년이 다 될 때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나가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쑥 지나가면 그게 묵시적 갱신, 다른 말로 법정 갱신, 자동 갱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년 계약한 걸로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포인트예요. 안 되려면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나가라고 미리 얘기했어야 되고, 임차인은 늦어도 2달 전까지는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야 된다. 나가겠다가 뭐예요? 갱신 거절이에요. 응? 갱신 거절. 그걸 해야지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2달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보면 가로 1번 법정갱신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숫자 기억하시고, 그 기간 안에 임차인 보고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을 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뜻을 통지를 하지 않았을 적에는 이러는 거죠. 그 갱신 거절 안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종전 임대차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본다. 그게 뭐냐면 묵시적 갱신. 근데 만약에 내처줄 끝에 가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달 전까지 위에 있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똑같이 뭐예요?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다시 계약한 걸로 본다. 이런 뜻이죠. 이랬을 때 여섯 채출 보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 됩니까? 여섯 채출. 존속 기간 몇 년? 2년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 2년 됐습니다만은 임차인은 또 변심을 해가지고요, 나가겠다고 또 해버릴 수 있다.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어요. 또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은. 가로 2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그럼 나간다고 했을 때 그 해지 통보의 효력은 당장 생깁니까? 아니죠. 몇 달 있다 생기죠? 3개월 있다 생긴다. 거기 두째 줄이잖아요. 그 두째 줄까지 밑줄 그으셨죠? 이제 3달 있으면 보증금 빼줘야 돼.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내용. 자, 넘어가시고. 실무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보세요. 2달 전까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인은 나가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1달 전에 나가겠어 얘기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1달 전에 나가겠어 얘기하면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돼요. 2달 전까지 얘기해야 되잖아 지금. 그럼 1달 전에 얘기하면 늦었지. 묵시적 갱신이 돼요. 그렇지만 임차인은 뭐라고 할 수 있죠?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당장 이거 봐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달 전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한다면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2년이 됐다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으니, 임차인이 1달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마음의 준비하고 계셔야 돼. 빨리 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움직인다. 이걸 모르고 중개사로 활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맨날 와서 물어볼 건데. 자, 갑자기 나간다고 그래. 임차인이 지금 1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을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묵시적 갱신된 거야. 거기서 딱 끝나면. 그렇지, 갱신됐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했어. 좀 있으니까 또 주인이 쫓아와. 아니 근데 나간다네. 그래. 그 사람 왜 그러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 안 되고. 벌써 나가겠다는 의지를 굳힌 거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하시라. 제가 잘 구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상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자, 계약 갱신 요건이 새로 생긴 거예요, 여기. 교재는 588페이지. 방금 전에 봤던 묵시적 갱신 제도도 있지만 다시 갱신 요구가 있어서 임차인이 선택해가지고 나 계속 살랍니다라고 할 수 있어. 쉽게 말씀드리면 2년 더 살 거야 나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임차인이. 그러면 원칙적으로 거의 들어줘야 돼. 그래서
요 갱신요구를 언제 할 수 있냐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2달 전. 응? 2달 전. 요 주택임대차에서는 2개월이 자주 나와요. 2개월 전까지. 이거 앞에가 있지. 잘못했어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뭘 할 수 있다. 갱신요구.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588페이지 가로 1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제일 밑에 가로 2번 가보시고 제일 아래쪽에 두 줄 밑줄 긋고 갱신 요구는 딱 한 번만 할 수 있죠. 횟수 제한이 있죠. 제일 밑에 두 줄. 자, 그러면 갱신 요구하면 기간은 몇 년이 된다고 나와요? 2년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건 2년 더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년 계약을 했는데 갱신 요구를 했습니다. 요 사이에. 그러면 2년 연장이죠? 만약에 1년이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그럼 갱신 요구합니다. 그럼 몇 년 돼요? 1년? 그대로 2년이야. 못이 박혀 있어요. 그냥 2년 된다고. 제일 끝줄. 3년 계약할 수도 있죠. 임대차 기간을 주택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갱신 요구했어요? 몇 년 되는 거예요? 그래도 2년이야. 그러니까 못이 박혀 있다고 이건. 바꿀 수가 없다고. 오케이. 제일 끝줄 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첫 줄. 갱신 요구가 있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임대차 다시 또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근데 기간은 어떻게 되죠? 2년으로 못이 박혀 있고. 다만 갱신 요구 들어왔을 때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가능해. 지금 오른쪽 페이지 지금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봤죠 지금? 예. 다만 올릴 때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죠. 넷째 줄. 자, 셋째 줄, 그 위에 셋째 줄. 1년 안에는 또 못 올리죠? 철치. 2개. 그러니까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마구마구 밑줄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갱신 요구해서 2년을 더 이렇게 연장한 상태인데, 그랬을 때 또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로 4번에 둘째 줄. 언제든지 임대인 보고 나가겠다고 해버릴 수 있죠. 또 임차인이 언제든지 회의 통과할 수 있죠. 그러면 효력이 당장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몇 달 있다 생기는 거예요? 3개월 있다 생기는 거죠? 아까 묵시적 갱신에서 그랬었죠? 근데 묵시적 갱신보다 얘는 좀 이상해요. 자기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해가지고 늘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랬다 갑자기 갱신 되니까 갑자기 2년 연장되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가겠다고 또 하는 거잖아, 이거에. 나쁜. 하여간. 변심을 한 거잖아요, 또. 이때 갱신 요구할 때는 언제고 또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갈피를 못 잡잖아요, 이게. 제가 개인적 생각은 이건 인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갱신 요구했으면 2년 살아야지. 왜 또 갑자기 나간다고. 응? 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가 되면 우리 임대인은 거의 들어줘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당당하게,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거절 사유가 있어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한다고 100%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왼쪽 페이지입니다. 넘기시면 안 되고 왼쪽 페이지. 박스 안에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지금부터 체크해 볼 겁니다. 많이 쓰이는 거. 시험에서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기의 연체가 있는 사실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번, 제일 핵심. 그 다음에 3번,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 3번, 보상. 이사비 주는 거, 이사비.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4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전부나 일부를 전대하는 거. 무단전대입니다. 무단전대.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또 세를 놓는 거예요. 요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8번 별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핵심은 임대인이 실거주하랍니다 해서 내쫓는 거. 요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시장에서는 요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아까 그 보상하는 거 있죠. 이사비 주는 거. 여기 많고 몇 천만 원씩 줘요. 근데 네 번 해고서 새로 사람 들일 때 보증, 전세 보증을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는 장사로 보는 겁니다. 이사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내보내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이사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사비 주는 게 상당한 보상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거. 이사비 안 주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할 거야.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해요. 우리 아들이 살 거야. 우리 아버님이 들어와서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8번이 별표죠. 문제는 8번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이거. 그래 놓고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또 세를 놨어. 그러면 실거주 하겠다는 요것은 뭐예요? 안 지킨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임대인은 물어줄 책임이 있다. 요 교구만 그래요. 실거주 하겠다고 했을 때 약속 안 지키면. 그래서 제3자한테 세를 놓으면. 자, 교재는 58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가십니다. 가로 5번입니다. 가로 5번. 가로 5번에서 셋째 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나왔죠.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했을 때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겠다. 요 경우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 안 지킬 때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십니다. 자, 이번엔 이제 대항력으로 가보면 대항력 이렇게. 자, 칠판 보시고. 자, 대항력은 그 원리 자체는 간단해요. 이거 한 뭐 20-30분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거. 원리 축은. 주인이 바뀌어요. 근데 옛날 주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있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옛날 주인이랑. 근데 주인이 매매나 상속이나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어. 새 주인. 그랬을 때 옛날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억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지. 그랬을 때 요 임차인이 새 주인한테도 요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거. 그게 대항력이에요. 옛날 임대인하고 했던 요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도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집이 1년 만에 팔렸거나 상속이 일어났어. 그럼 계약기간 1년 남았잖아요, 지금. 그걸 이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새 주인한테. 그럴 수 있는 힘이 대항력. 보증 5억은 요 사람한테 주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계약기간 끝나서 나갈 적에는 병이 5억을 을한테 내놔라 해서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권리. 그것도 대항력이에요. 원래 여기 좋지만 왜냐하면 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승계한다고 봐요. 그래서 보증금 빼주는 모두 승계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내놔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 살 때 어떻게 해? 이게 10억짜리 집이다 그랬는데 5억이 껴있다 그러면 5억만 주고 사는 거지. 승계하기 때문에. 나중에 5억은 여기서 빼줘야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항력. 5억을 안 주면 줄 때까지 안 나오고 버티는 게 뭐예요? 대항력이다. 별것도 아니에요. 원래 대항력 인정받으려면 임차권 등기하면 돼요. 임차권 등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랑 같이 해야 돼. 근데 주인들이 거의 임차권 등기 안 해줘.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다.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다. 등기 대신이에요, 이거 등기 대신. 그러면 등기보다는 좀 약하니까 등기되면 등기된 날 대항력이 생기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그날 생기는 게 아니고 등기보다는 약해. 그래서 다음 날로 넘어간다. 1월 8일 0시다. 근데 원래 1월 8일인데 다음 날인데 판례가 해석할 때 0시로 해석해요. 그래서 대항력의 내용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경매로 주인이 바뀌어도 똑같아. 원인은 뭐 다양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은 요 병이라는 사람은 요 집 주소에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 요 주소에. 그래서 오른쪽 보면
만약에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집원까지 맞아서 호수는 관계없어. 집원까지만 맞으면 정확하게 전입신고된 걸 보는데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은 호수까지 맞아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개 좀 잘 구별해 보세요. 전입신고를 갖다가 이게 이제 다세대 빌라였어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전입신고된 요 집이 거기서 102호예요. 102호. 호수까지 맞아야 되지. 그래서 요 세입자 병이 102호로 전입신고를 한 게 맞아. 그런데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올릴 때는 잘못해갖고 102호로 올린 거야. 102호로. 아, 똑같네. 202호로 올리는 거야. 원래 102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전입신고 했는데 공무원이 올릴 때 202호로 올려버리는 거야. 잘못된 주소죠. 이렇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 공무원 책임이 100%잖아요. 전입신고서는 제대로 적었는데 올릴 때 잘못 올린 거니까 이때는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전입신고된 기록이 있으니까 대항력 인정해 줘. 그런데 102호에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하러 갈 때 102호로 전입신고서를 적으려고 막 하는 찰나에 공무원이 옆에 있다가 아는 척 하는 거야. 그 집은 202호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호인가? 공무원이 더 잘 알겠지 생각해서 202호로 딱 이렇게 전입신고서를 적어서 한 거야. 그래서 202호로 올라갔지. 공무원이 잘못 가르쳐준 건 맞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전입신고서에다가 202호라고 원래 102호인데 202호라고 잘못 적은 그 손모가지는 누구 손모가지야? 세입자의 손모가지야 이건. 자기 손모가지를 탓을 해야지. 옆에서 막 윙윙 얘기하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누가 들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잖아. 세입자가. 이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이제 경매 끝나요. 아니, 경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항력이 끝나요. 이게 뭐냐 그러면 경매로 바뀔 때는 좀 신경 써야 돼. 이 사례가 제일 많은 거예요 원래. 시험도 여기 집중돼요. 경매로 주인이 바뀌어 을로. 근데 위에 대출이 있어. 저당권, 은행, 병은행. 그리고 세입자는 대출이 있는 걸 보고 거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전입신고했어요.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을로 바뀌어. 그럼 새 주인 을한테 요 세입자 요 사람은 지금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할 수 있는 요건. 그걸 갖춘 건 맞아. 근데 새 주인 을한테 대항 요청할 수 있겠냐 이거지. 안 되는 거지. 왜 그래요? 대출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들어갔잖아. 만약에 이때 이 사람 보증금 5억에 대해서 대항력을 인정해버리면 5억을 이 사람이 떠안아야 되고 또 안을 것 같으면 입찰가가 그만큼 5억만큼 줄어야 돼. 줄어들면 이 사람이 배당해서 타갈 몫이 5억만큼 줄어서 경우에 따라 이 사람 대출 금액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대항력을 인정받는 바람에. 근데 대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보고 세입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대항력 인정하면 돌아서 이 사람을 해치니까 안 돼. 저당권자가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이런 후순위 임차인, 후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납치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누구요? 후순위 세입자. 경매에서는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 응? 늘상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보면 이 세입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대출보다 더 빠르죠. 그럼 이때 경매로 주인이 바뀌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해도 이 사람을 해치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걸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감안해서 대출 나가야지. 이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날이 1월 7일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1월 7일이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입신고한 날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된 날이 같은 날이야. 그러면 그때는 저당권자가 더 빨라요 아니면 세입자가 더 빨라요? 저당권자가 더 빠른 거예요. 세입자는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 오케이, 그것만 딱 인식하시면 돼. 같은 날일 때는. 이거 대항력이요. 다 했어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590페이지 가로 2번이 있습니다. 대항요건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음 날은 정확히는 오전 0시라고 판례는 해석한다. 이거고. 가로 3번 같습니다. 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세체줄 끄트머리 밑줄 긋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임차주택의 경매가 실행할 때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세입자가 후순위여서 그래요. 이럴 때는 경매일 때만 그래요.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겠다. 선순위 세입자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주택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같은 날짜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주택의 경매가 실행될 때 임차인은 경락일행에 대항할 수가 없다. 같은 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딱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판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2번 판례 세 줄을 밑줄 그으시고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거기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또 뭐 대항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실 게 없어요. 판례만 조금 추가하면 되는데 나중에 하죠. 그건 나중에 민법도 배우고 한 뒤에. 자, 5번입니다. 이번에 칠판 보시고 우선 변제권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책 찾지 마시고 실판을 먼저 보시고 우선 변제권은 변제란 말이 있으면 배당해서 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배당해서 타는 거. 뭘 타느냐? 보증금을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배당해서 먼저 타는 거예요. 이게 우선 변제권. 누가 타요? 세입자가. 뭘요? 어떤 돈을? 보증금을. 그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갖다가 동사무소나 등기소나 공정사무실이나 읍사무소나 이런 데 들고 가면 네모난 도장을 찍어줘요. 여기 날짜가 나와요. 1월 7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 정은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예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무조건. 이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금에서 이것은 요 경매에 넘어간 집을 팔아서 나온 돈에서 이게 배당금이에요. 이게 낙찰대금이. 거기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타가는 거예요. 후순위는 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순위죠. 얘한테는 배당 탈 때 못 이겨. 선순위 권리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등이야.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우선이란 말은 순위 따져서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권리자한테는 못 이기지. 이렇게 된 상태면 4억에 낙찰되면요. 지금 배당금이 4억 나왔어요. 1등으로 병이 2억을 가져가요.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 그럼 2억을 가져가는 거죠. 무는 어떻게 돼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가 이 은행이 피를 보는 거야. 두는 가져가고. 근데 만에 하나 여기 확정일자는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았다 이렇게 치면 보증 2억에 대해서 안 받아놨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죠?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러면 이 사람 채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배당에서 꼴등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배당이 4억 배당금에서 여기 2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고 무은행이 2억 가져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피를 보는 거지. 보증금 날리는 거지. 경매로 이렇게 넘어갈 때 요 세입자 정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매로 이렇게 집이 넘어갈 때 요 세입자 정은 대항력이 있냐고.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방금 전에 1분 전에 한 건데 대항요건을 갖췄지만 선순위로 대출 저당권이 있죠. 그거보다 후순위죠. 후순위 세입자죠. 경매로 지금 집이 넘어가는 거죠.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후순위 세입자는 후순위 세입자 아니면 선순위 세입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후순위 세입자죠.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거 대신 뭐는 있어요? 확정일자 받아놨다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지. 이걸로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단 확정일자는 무조건 빨리 받아놓고 봐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늦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게 우선 면제권. 그죠? 그래서 이제 따지는 거, 요거까지 따지는 거 해봐요. 세입자하고 은행이 보통 경쟁을 해요. 보통. 여기서. 세입자가 전입은 1월 5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1월 6일 받았습니다. 이 세입자는 우선 면제권이 언제 생기게요? 1월 7일? 확정일자는 시간 못 따집니다. 그날입니다. 다음날 안 넘어갑니다. 확정일자. 그날 이렇게 되고 효력 생기는 게 전입신고는 효력이 언제 생겨요? 그날 안 생겨요. 다음날이니까 1월 6일 0시에 생겨요. 그럼 우선 면제권은 며칠 날 생긴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효력이 생기고 플러스 이것도 효력이 생긴 가장 늦은 시점이 기준 1월 6일이죠. 0시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시간 못 따집니다. 5시도 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묻힙니다. 얘가. 그렇게 되고 여기는요. 확정일자가 1월 5일, 전입이 1월 6일입니다. 자, 우선 면제권이 언제 생길까요? 확정일자는 1월 5일 날 생기고 시간 못 따지고 전입신고는 1월 6일 날 생기는 게 아니고 7일, 9일 영신이 합쳐서 우선 면제권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지 이거 1월 7일 0시지. 자, 이 사람 확정일자 1월 4일 전입신고가 1월 5일 우선 면제권 1월 6일 몇 시? 0시. 확정일자는 요날, 전입신고는 다음날, 전입신고는 다음날. 요거를 다 갖춰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따지면, 제일 위에 저당권 등기가 1월 6일이면, 요 세입자랑 저당권자 둘이 있으면, 배당에서 누가 더 빨리 배당을 받아가요? 저당권자하고 세입자 중에. 이거 1월 6일이죠, 지금. 저당권 등기도 시간 못 따집니다. 1월 6일이에요. 그러면 우선 면제, 배당 받는 데서는 비겼어요. 비기는 게 나와요, 우선 면제권은. 동순위가 나온다고. 대항력은 동순위가 있을 수 없어. 대항력은 있다 아니면 없다요. 선순위 세입자, 후순위 세입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다음 날로 그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항력이 비겨버리면 어떻게 돼? 있다 없다 판단이 안 되잖아. 근데 배당은요. 비기는 수가 나와. 자, 누가 배당에서 빨라요? 이거 빨리 지워버려야 돼. 이렇게 빨리 지워버리면 누가 더 빨라 배당해서? 은행 승 다음날 때문에 이때는 누가 더 빨라요? 세입자 승이요. 1월 6일인데 몇 시야 이거? 0시. 저당권은 시간을 못 따지죠. 못 따지는데 빨라야 몇 시요? 9시죠. 9시. 오케이. 잠시 딴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따진다고? 됐어. 이러면 끝이야, 이제. 자, 교재 한번 봐봐요. 자, 592번지. 592번지래. 592페이지. 자, 네모 4번에 보증금의 회수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가로 1번.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랬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했죠. 가로 1번에서는 첫째 줄에 보면 대항요건 플러스 뭘 받으셔야 돼? 확정일자. 어디에 받는 거요?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거지. 그러면 경매로 확 넘어가는 순간에 있어서 셋째 줄 보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은 배당금이에요. 배당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일반 채권자보다 뒤오는 권리자보다는 먼저 타간다. 그러려면 오른쪽 가로 2번에 보시면 확정일자 어디서 받는가가 나와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시군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 이런 데서 받는다. 이런 거에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95페이지 갑니다. 가로 3번에요. 가로 3번에 둘째 줄 끝부분 595페이지 가로 3번의 둘째 줄 끝부분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여기까지 끊어 읽으셔야 돼.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때 우선면 요건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 보시면 전입신고한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든지, 확정일자를 1월 6일날 받았다고 해보세요. 확정일자. 근데 그날 저당권 설정된 기야. 그럼 요 세입자 같은 경우 우선면역권 언제 생겨요? 1월 7일 0시. 대항력 생기는 것처럼 전입신고된 다음날 생기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를 요 날 안 받고 미리 받을 수도 있죠. 그래 봤자 여기가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대항력처럼 전입신고된 다음날 우선면역권이 생기겠죠. 이게 요리 붙든 아니면 미리 받든 얘가 기준이잖아. 우선면역권은 다음날 이렇게 되지. 그럼 그 말로 나왔을 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림만 이해하고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96페이지. 판례 중에 2번 판례 그 세 줄이 잘 나오니까 세 줄 밑줄 긋고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598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자, 598페이지 최우선 변제권.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잘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서울 지역인데 여기 은행 대출이 먼저 있었어요. 1억이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보증금이 5천이야. 경매 등기가 그 다음에 됐는데 병이 경매를 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을이 1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임차인 요 사람은 대항력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때문에 없다니까.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가장 기본이라니까. 경매에 있어서 경매로 넘어간 거죠. 낙찰이니까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요 후순위 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이 기본 가장.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선면허권이 있어요? 확진자 없잖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은 우선면허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대항력도 없고 쫓겨나고 배당에서도 못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서울 지역에서 이 사람 보증금 5천은 소액에 들어간다고 보고 이 사람이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이 요렇게 해서 세칙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거야. 지금 배당금 얼마 나왔어요? 1억 나온 돈 중에서 원래 1억을 여기 다 가져가야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소액에 들어가니까 사회적 약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치기 해서 먼저 배당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 면역권이니까 이 배당에서 1등이야. 세치기에서 1등이야. 배당은 요 변제가 배당에서 또 보증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보증금 100% 타냐? 아니야. 그 중에서 법이 허용하는 일부만 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한다고 돼 있으니까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건 뭐 당연하고 선순위가 있어도 먼저 배당을 받으니까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야. 결국. 그래서 최우선 면역권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보증금에서 일부가 그렇다. 이게 최우선 면역권. 세치기. 그러면 세치기 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599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599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거기 박스가 있죠. 제일 아래쪽 박스. 서울 지역에서는 소액이 1억 5천 이하가 소액이야. 그리고 최우선 변제 타는 금액은 얼마야?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5천만 원은 소액이에요, 아니에요? 1억 5천이 소액이니까 이거 소액이다. 소액에 들어가는데 세치할 수 있죠. 뭐 얼마를 최우선 면제 받아가요? 5천이지. 그러면 정은 5천만 원을 최우선 면제 받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1억으로 바꾸면 그래도 소액이죠. 원래 최우선 면역권 세치기 없으면 1억 타가고 여기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소액에 들어가니까 세치기 할 수 있도록. 세치기 하는 금액이 얼마? 5천 원이지. 그러면 우리 이제 저당권자는 그 다음에
배당금에서 또 타가는 거예요. 나무들은 5천밖에 없으니 여기는 얼마 가져갈까? 5천. 이게 세치기에서 타가는 권리가 바로 최우선 면제권. 그러려면 자 왼쪽 페이지 봐봐요. 598페이지. 거기 다이아몬드 2번에 가로 1번에 소액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보증금 중 일정액요. 그 다음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러려면 자 여러분 어디 가시냐면 600페이지 동그라미 니은번 갑니다. 그 세 줄 밑줄 긋고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최우선 매권을 취득하려면 당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 갖춰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소액이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최우선 면제받아서 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권리는 지금 4개지 공부하는 거예요. 최소한 2년은 살고 나올 수 있도록 한다. 4가지는 5가지네. 갱신 요구에서 2년 연장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운 것처럼 세치가 할 수 있는 최우선 면제권. 약자를 특히 배려하는 거죠. 자, 쉬겠습니다.